자, 2021년 2회입니다. 2회인데요. 2회가 될지 3회가 될지 또는 공사기사 같으면 4회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KC라고 하는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시험 문제가 이 그 KC에 대한 문제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지금 보면 그 한 회차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기사나 공사기사, 산업기사, 공사산업기사 다 포함하는 겁니다. 한 회차에 보통 하나에서 한 2개 정도, 한 5에서 10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에요. 5에서 10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신규 문제라고 해서 만들었지만 지금은 신규 문제가 대부분은 KC에서 나오기 때문에 좀 그저 내용을 좀 우리가 확인해둬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예상 문제라고 해놨지만 KC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같이 이해를 하자는 거야. 이해를 하고 그저 시험을 치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귀중한 시간 만들었습니다. 예상 문제는요, 현재까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5회차 정도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예상은 실제로 뭐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지금까지 나왔던 시험 문제 뭐 이런 것들 다 고려했을 때 한 5회차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고요. 예상 문제를 들을 때 가급적 그 지금의 형태대로 이렇게 그죠? 형태를 이렇게 다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이 형태대로 지금 시험 문제가 뭐 똑같이 나오진 않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경우로 봤을 때 이렇게 놓는 게 제일 맞지 않겠느냐라고 한 내용들만 제가 만들어 넣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2021년도 그죠? 1회에 출제됐던 문제들이 지금 8번도 출제가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5번 같은 것들은 기존에 많이 출제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4번도 이제 좀 있었어요. 근데 법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되는 내용이고, 이런 건 아직 출제가 안 된 거고요. 요것도 출제됐죠. 그래서 특히나 그 전기산업기사는 이제 사실은 저 뒤에 5장 쪽에서 많이 나왔고, 공사나 공사산업기사는 1장 쪽에서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연도 내용을 가지고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용어를 설명하라고 했는데요. 용어 설명하는데 제가 총 그 9가지 정도로 좀 해놨습니다. 용어 정리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왜냐하면 용어의 경우에는 보통 하나당 5점 이렇게 낼 수도 있고요. 하나당 5점짜리 낼 수도 있고, 뭐 3점짜리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용어라고 하는 건 3점에서 5점 사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서 분산형전은 단독운전 이렇게 묶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6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용어들 중에 그래도 우리가 그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들이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은요 전부 다 어딨냐면 전기설비 기준 여러분들 그 기본서에 있습니다. 윤조출판사에 나온 기본서에 이미 다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미 객관식으로도 다 만들어져 있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개통접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개통이라고 하는 것은 배전, 송전, 발전 이 개념이 아니라 전체 전력 개통이에요. 전력 개통에서 접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 개통에서 이상현상에 대비하자는 거죠. 이상현상에 대비를 하자. 그래서 이상현상에 대비해서 결론은 뭐예요? 개통하고 대지를 어떻게 해요?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전력 개통하고 어디요? 대지를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개통과 대지를 연결한다는 건 뭐야? 중성점을 대지와 연결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왜 요새 시험에 이게 많이 뜨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개통접지는 송전에서는 뭐야? 중성점 접지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중성접지 뭐뭐 했어요? 비접지, 직접접지, 저항접지, 소리액접지 이렇게 했던 거고, 배전에서는 뭘로 했습니까? 중성선 다중접지 방식이라는 걸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결국은 묶어서 전체 개통접지라고 지금 부르는 거고요.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건 사실 이 중성점 접지 방식입니다. 요 근래 중성 접지 방식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 건 뭐야? 유효 접지가 뭐냐?
대표는 직접 접지다. 이 얘기. 직접 접지하고 다중 접지는 특징이 같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고 제가 이론할 때. 그렇죠? 다중 접지하고 내용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유효 접지라고 하는 건요. 일선 지락 시에 건전상의 대지전이 상승값이 평상시 상규 대지전압의 1.3배 이하로 억제가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 설명하라는 거는 지금 여기까지만 내용을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 나머지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금 부연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라 그래서 답만 적어주는 게 아니라 지금 주변을 다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다른 문제가 혹시 나와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보호에 대한 게 직접 접촉하고요. 간접 접촉에 대한 게 내용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직접 접촉하고 간접 접촉에 대한 내용은 어디 주로 많이 나왔냐면 공사기사 실기야, 공사산업기사 실기에 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직접 접촉에 대한 거, 직접 접촉에 대한 거는 뭐냐면, 자, 주목. 얘는 정상 운전시고요. 얘는 사고야, 사고. 또는 뭐 고장시야, 고장시. 그러니까 얘는 정상 운전 시에 그죠? 어떤 기기의 충전부, 즉 뭐야? 전기가 통하고 있는 곳에 직접 접촉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직접 접촉에 대한 얘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간접 접촉이라는 건 뭐냐면 고장 시에 기기나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난 거에 의해서 나한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제일 위험한 거는 뭐야? 간접 접촉을 그렇다 치고, 직접 접촉에 대한 얘기는 뭐예요? 정상적으로 운전하는데 내가 기기 다 버리면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손이 안 닿는 데다 놓는다든지, 중간에 뭐 장애물을 설치한다든지, 격벽을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직접 접촉하고 간접 접촉이라는 거 용어. 얘는 그 공사기사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고요. 자, 세 번째는요, 단독운전이에요. 단독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예요? 분산형 전원에서 얘기를 많이 했던 거죠. 분산형 전원. 분산형 전원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력 수요지 근처에서, 전기를 쓰는 장소 근처에서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ESS라든지 여러 가지 발전원들, 그죠? 전기 저장 장치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여기 공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걸 가지고 100% 공급할 수 있는 거는 섬이라든지 아예 전기 공급 안 되는 장소고, 일반적으로는 뭐예요? 주선로, 한전선로가 같이 개통 연계가 돼 있어요.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서 부하가 100이라 그러면 한전에서 공급하는 게 한 80, 나머지들이 한 20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한전선로가 탈락이 돼버리면 얘는 이거 갖고는 공급이 안 되잖아요. 얘들도 동시에 다 탈락을 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단독 운전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분산형 전원이라는 것은, 그죠? 단독 운전이라는 것은 전력 계통의 한전의 전원과, 그죠? 전원과 분리된 거예요. 분리된 상태에서 분산형 전원만 가지고, 그죠? 분산형 전원에 의해서만 운전되는 이런 내용을 뭐라 그런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단독 운전이라고 해요. 단독 운전의 경우에는 차단해야 됩니다. 단독 운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런 얘기고요. 네 번째입니다. 1회차 필기에도 나왔던 거죠. 리플풀이 직류예요. 직류인데 제가 예상 문제 만들어 드린 거 나왔죠? 직류면 사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리플이 막 생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를 리플풀이라고 하냐? 자, 제가 뭐라 했어요? 저압의 직류 설비들 이런 것들 다 뭐예요? 규정이 뭐라 그랬어요? 리플풀이 직류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럼 리플풀이 직류가 뭐냐는 거예요. 리플풀이 직류. 그죠? 리플풀이라는 거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할 때 이 리플 성분이, 그쵸? 리플 성분이 시료값의 몇 퍼센트? 10% 이하에.
다시 한번 얘기해요. 실효값의 10% 이하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호도체라고 하는 것은 프로텍티브 컨덕트라고 하는 이 그 보호도체는 뭐예요? 감전에 대한 보호예요. 감전에 대한 보호. 등전이 본등도 마찬가지지만 감전의 보호는 안전을 위해서 제공이 되는 도체를 뭐라 그런다? 보호도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보호도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요새 이 K 이슈로 바뀐 거는 뭐야? 안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거기에 대한 거 꼭 잊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전에 대한 보호. 자, 6번째 분산형 전원이에요. 분산형 전원. 자, 분산형 전원은 좀 전에 단독 운전하고도 얘기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중앙에서 보내는 급전, 전기가 오는 전원과 그죠? 구분되는 거예요. 어디서 한다고요? 전력 수요지 근처에서 분산해서 설치되는 전원이에요. 뭐가 된다 그랬어요? 자, 해보세요. 신재생 에너지하고요.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하고 전기 저장 장치입니다. ESS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자, 여기서 안 되는 건 뭐예요? 주목. 비상용 자가발전기는 분산형 전원이라 볼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비상용의 우리 건물에 있는 자가발전기는 분산형 전원이라고 하지 않는다. 기억하세요. 신재생 에너지나 전기 저장 장치에 의한다. 서지 보호 장치입니다. SPD라고 그러죠? 서지 프로텍터 디바이스라고 하죠. 서지 보호 장치. 그죠? 내뢰. 그죠? 내부 피뢰 시스템에 들어가는 이 서지 보호 장치예요. 서지 보호 장치인데 얘는 뭐예요? 과도적인 과전압을 나중에 이제 이런 거는요. 시험 문제가 서지 보호 장치의 목적을 두 가지 써라 이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과도 과전압을 제한한다든지. 맞아요? 그 다음에 서지 전류를 분류한다든지. 나눠서 내보낸다든지. 이런 얘기.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수레부 시스템입니다. 8번째. 수레부 시스템이에요. 수레부 시스템이라는 것은 뇌를 받아들이는 시스템이에요. 수레부 시스템. 그죠? 요건 이제 내일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장에 수레부 시스템이 있는데, 수레부 시스템은 뇌를, 그죠? 낙뢰라고 하죠. 낙뢰를 포착할 목적이에요. 낙뢰를 쉽게 얘기하면 포착한다는 말이야. 잡아 당기는 거죠. 끌어당기는 거고, 무슨 방식이 있다? 돌침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수평도체 방식이 있고, 메시 방식이 있어요. 메시 도체. 세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공사기사 할 때는 뭐 용마루이 도체 방식 이런 얘기 했는데, 그건 지금 전기설비 기준에서는 뭐라고요? 요 세 가지로 한다. 꼭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서 수레부 시스템을 적용해야 되는 도체 종류를 세 가지 해라 그러면 어때요? 돌침, 수평도체, 메시도체 이렇게 세 가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9번째 겸용도체입니다. 뭘 겸용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PEN이 있고 PEM이 있고 PEL이 있어요. 세 가지. 요것도 쓰라고 이제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거죠. 자, 중요한 게 있죠. 주목. PE는 좀 전에 했던 보호도체예요. 그렇죠. 보호도체하고 뭐야? 중성선. 보호도체하고 중간선. 보호도체하고 뭐야? 선도체.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렇게 쓰면 오답이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PE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류회로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돼 일단. 교류회로에서 보호도체와 중성선을 겸용한 거예요. 됐죠? 정확하게. 어디에서요? 교류회로에서 보호도체하고 중성선을 겸용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직류야. 직류회로에서 보호도체하고 중간선을 겸용한 거야.
중간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얘도 직류회로해서요. 보호도체하고 선도체를 겸용한 거예요. 얘는 뭐야? 교류, 얘네 둘이는 뭐예요? 직류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충 그냥 보고 가서 틀리고 오면 난리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술 기준에 따른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에 대한 내용인데 괄호 안에 알맞는 말을 넣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절연저항만 외우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절연저항 메가옴을 쓰는데 절연저항만 외워서는 곤란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S의 ELV나 P의 ELV 그 다음에 뭐요? 엑스트라 로우 볼테이지예요. 특별조합이죠. 특별조합. 그 다음에 기능적 특별조합 500V 이하 500V 초과였어요. 얘네들은요 0.5 메가옴, 1 메가옴, 1 메가옴 이상이에요. 다. 이랬죠? DC로 시험하는데 시험 전압이 얼마야? 250V, 500V, 1000V였어요. 요게 이번에 1회차에 공사 쪽에서 나온 거예요. 기사 쪽에서는 안 나왔지만. 그럼 이번에 크로스하면 뭐야? 기사 쪽에서 나와버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ELV라고 하는 거야. 엑스트라 로우 볼테이지죠? 특별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엑스트라 로우 볼테이지는요, 특별조합이라고 합니다. 특별조합. 자, 특별조합의 경우에는요, 위험이 되지 않는 전압을 특별전압이라 해요. 3의 인체에 가해져도 크게 위험이 되지 않는 전압을 뭐라고 한다? 특별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2차로 회로가 나오는 경우에 사실 정확하게 좀 알아주세요. 2차 전압이에요. 1차 전압이 그게 아니라 2차 전압. 변압기를 썼다 그러면 변압기가 몇 차? 2차 전압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콘센트에서 나왔다. 콘센트에서 나오는 2차 전압.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2차 전압을 어떻게 해요? 교류 50V 이하. 그렇죠? 직류. 얼마야? 120V 이하인 경우를 뭐라 한다? 특별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조합의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S의 ELV는 또는 P의 ELV는 얘는 뭐야? 비접지식이에요. 얘는 접지식이죠. 얘네 둘이는요. 전기적으로 1차하고 2차가 분리돼 버린 거예요. 만약 1차, 2차 분리가 안 돼 있다면 뭐야? F의 ELV 뭐야? 기능적인 특별조합이라 부른다 이거죠. 이랬습니까? 그래서 얘는 전기적으로 1차하고 2차가 절연이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거를 원한다? 기능적 특별조합이라 불렀던 거죠. 자, 그래서 이 특별조합에 대한 내용도 알아두세요. 제가 여기 하나 문제로 넣으려고 했는데 문제로 안 넣고 어떻게 했어요? 이미 여기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빼놔버렸습니다. 라고 확인하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전선에 상별 색상을 적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한동안 논란이 됐었는데 이거는 이제 정해졌습니다. 정해져서 L1, L2, L3예요. L1이 갈색이 될 거고요. 그렇죠. 갈색이 될 거고 L2는 흑색, L3는 회색이에요. 뉴트랄선은 청색입니다. 우리 공사기사 하시는 분들 특히 뉴트랄, 그죠? 뉴트랄, 접지선, 애자 무슨 색깔이야? 청색이었어요. 다 맞춘 거라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거 말고 보호도체의 경우는 또 색깔이 다르죠. 맞아요. 보호도체의 경우에는 녹색하고 노란색이다. 요거 하나 더 추가해서 알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상별 색상 반드시 확인해 두시고요. 네 번째입니다. 저압 케이블에 대한 거예요. 저압 케이블. 저압 케이블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이제 이게 예전에는 내선 규정이 있었어요. 저압 케이블 사용할 수 있는 게. 지금은 KC에 있기 때문에 KC 기준으로 갑니다, 일단. 내선 규정보다 우선 내선 규정하고 지금 내용이 뭐냐면 내선 규정하고 KC하고 상충이 되면 내선 규정이 우선이 아니라 KC가 우선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꼭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압 케이블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3가지만 적으라고 했는데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0.6에 1kV짜리 연피 케이블이나요. 그 다음에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그 다음에 비닐 외장 케이블.
그 다음에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 그 다음에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그죠? 한 가지 또 좀 생소한 용어. 저독성의 난연 기능을 가지고 있는 폴리올레핀. 이게 HFIX로 해서 전선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예요. 폴리올레핀 외장 케이블이에요. 요 정도. 그 다음에 그죠? 금속 외장 케이블. 자, 요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저하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공사산업기사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고, 10번도 더 나온 내용인데, 그죠? 전기기사에도 지금 몇 번 나왔어요. 2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 시설 방법을 5가지 적을 했는데, 공사기사의 경우에는 괄호넣기도 있었고요. 다 쓰라고 한 경우도 있고 기사도 다 쓰라고 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선의 병렬 사용에 대한 것들은 이제 앞으로 잊지 않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전선의 병렬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요? 동은 50스퀘어, 알루미늄은 70스퀘어 이상이에요. 그죠? 동은 50스퀘어, 알루미늄 70스퀘어 이상이에요. 전선은 같은 종류여야 되고요. 전선은요, 같은 도체여야 되고 같은 재료, 그렇죠? 그 다음에 같은 길이, 같은 굵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뭐라 그랬어요? 두 전선을 병렬로 썼을 때 두 개의 저항이 똑같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죠? 두 번째, 같은 극의 각 전선은 동일한 터미널에 넣어라. 그죠? 동일한 터미널 러그에 다 접속을 시켜라. 같은 극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우리가 같은 극인 전선의 터미널 러그는 두 개 이상을 넣기 때문에 잘못하면 빠지거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죠? 동일한 도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한 도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리벳이나, 그죠? 그 다음에 또는 두 개 이상의 나사로 접속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공사기사 할 때 이렇게 괄호 쳐가지고 많이 틀렸죠. 그죠? 이렇게 돼서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에 각각에다가 뭘 넣지 마라? 퓨즈를 넣지 마라. 그죠? 퓨즈를 삽입하지 않는다. 왜? 한쪽이 끊어지면 전류가 한쪽으로 다 흘러버리죠? 맞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죠? 금속관 안에다가 다 집어넣으면 금속관 내에서 뭐예요? 전자적 불평형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요거는 단답으로도 그죠? 금속관 공사를 할 때 동일 회로의 전선을 한 개의 관에 다 집어넣는 이유는 뭐다? 전자적인 불평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라는 얘기는 단답으로도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시고요. 5개 정도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요. 연료전지나 태양전지 모듈의 절연 내력 시험에 대한 사항입니다. 연료전지나 태양전지가 지금 많거든요. 지금 현재 그죠? 그래서 최대 사용전압의 몇 배 직류전압이에요? 1.5배 직류전압이고 1배 교류전압이에요. 500V 미만인 경우는 500으로 그냥 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그죠? 충전 부분하고 한 글자 빠졌네. 대지 사이에 10분간 한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10분간 한다. 기억하시고요. 7번째요. 접지 시스템의 시설 종류를 3가지 적어라. 자, 잘 보세요. 접지 시스템을 구분하면, 접지 시스템 제가 구분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까 제일 처음에 용어 정리할 때 나왔어요. 개통 접지. 그렇죠? 그 다음에 뭔가를 보호하기 위한 접지. 필의 시스템 접지 3가지로 나눕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요, 접지 시스템에 시설을 하는데 그 종류를 3가지를 적으래요.
이런 애들을 시설할 거야. 어떻게 접지할 거냐? 시설 종류는 뭐가 있다? 단독 접지. 그죠? 개개에다 접지를 하는 방식. 그 다음에 공통 접지. 다 묶어서 쓰는 방식. 그 다음에 뭐야? 통합 접지예요. 뭐 피렉이나 통신설비까지 다 묶어서 쓴다 그랬어요. 통합 접지를 하기 때문에 요새 뭐야? SPD가 그렇게 뜬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론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접지 시스템의 시설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다. 단독 접지, 공통 접지, 통합 접지예요. 기억하세요, 그죠? 자, 8번째입니다. 이번 연도 1회에 이것도 나온 거죠, 공사 쪽에서. 공사 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그죠? 왜냐하면 이번 연도 1회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공사에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해드린 이유는 뭐야? 기사에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야, 이거. 그러니까 공사만 가지고 한다는 것보다는 이거 기사 쪽에도 나온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지도체예요. 1장에 접지 시스템의 핵심은 뭐라 했어? 접지도체, 그 다음에 보호도체 두 가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접지도체하고 보호도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접지도체죠. 자,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얼마냐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큰 고장 전류가 접지도체 통해서 흐르지 않는 경우에 구리를 쓰면, 동을 쓰면 6스퀘어. 그 다음에 피레 시스템이 접속되는 경우에는, 그죠? 피레 시스템이, 그죠? 우리가 피레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고장 전류 할 때는 통해서 접지도체가 큰 전류가 안 흐르면 철제는 무조건 50이에요. 그런데 피레는 얼마냐면 16스퀘어예요. 여기는 50스퀘어고요. 이해됩니까? 철제는 다 50이에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죠? 다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꼭 확인하세요. 9번째입니다. 접지도체의 굵기는 고장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으로 다음의 경우에 접지도체 굵기를 얼마 이상 하느냐? 고압이나 특고압의 전기설 비용은 얼마예요? 6스퀘어 이상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중성점 접지용 도체는 16스퀘어 이상이에요. 왜 내가 여기다 문제에다 일반적인 경우를 했냐면 6스퀘어를 쓸 수 있는 예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가 있었죠? 잘 기억해 보세요. 두 가지가 뭐였냐면 6스퀘어를 쓸 수 있는 경우는 7kV, 7000V 이하의 전로. 고압 전로죠. 그렇죠. 고압 전로. 7000V 이하. 그 다음에 사용 전압이 25kV 이하. 그죠? 특고압 가공전솔로예요. 그죠? 가공전솔로고요. 그렇죠? 가공전솔로인데 여기에서 더 추가되는 내용이 있죠? 뭐라 했어요? 중성선 다중접지식이고요. 2초 이내, 그렇죠? 2초 이내 전로를 지나게 생기면 2초 이내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면, 그렇죠? 그 경우는 얼마다? 6스퀘어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야? 그냥 일반적인 거니까 16으로 답을 한 거고, 만약에 예외 규정으로 이런 애들이라면 얼마야? 6스퀘어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문제를 여기서 하나 더 만들 수 있죠? 세 번째. 중성점 접촉 도체인데 가로 열고 7kV 이하인 경우. 이러면 얼마? 이거 6스퀘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한번 더 체킹을 해두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1번이에요. 10번이에요. 상도체 재질은 구리고 단면적이 16입니다. 우리는 보호도체 최소 굵기는 얼마냐? 보호도체를 하는 경우에 별다른 얘기는 그죠? 별다른 얘기 없으면 보호도체를 할 때는 보호도체 굵기를 할 때는 상도체 단면적을 우리가 S라고 하고 이 상도체를 썼을 때 이 상도체가 일반적으로 재질이 구리라고 본다면 동이라고 본다면 구리라고 본다면 얘들이 얼마야? 첫 번째 1번 첫 번째 뭐였어요? 16스퀘어 이하 2번 그죠? 16스퀘어로 초과해서 35스퀘어 이하 세 번째 35스퀘어를 초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도체를 얼마나 하는 거예요? 얘는 S, 얘는 16, 얘는 2분의 S 형태로. 그죠? 세 가지로 했어요. 자, 보세요. 상도체가 16스퀘어래 딱. 그럼 뭐 어떻게 돼요? 보호도체 그냥 얘랑 똑같은 거니까 얼마야? 16이 돼요. 자, 만약에 상도체가 10으로 바뀌었어요. 보호도체 얼마야? 10이야 그냥 그대로. 됐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 자, 그래서 10번 문제였고요.
11번은 뭐야? 상도체 재질이 구리고 단면적이 25야. 여기 들어갔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16스퀘어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만약에 다시 한번 얘기해요. 상도체 단면적이 25가 아니고 만약에 100스퀘어라면 여기 들어가니까 2분의 100을 해가지고 보호도체는 얼마야? 50스퀘어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는 계산으로도 낼 수 있다 충분히. 그죠? 됐습니까? 자, 확인하세요. 12번입니다. 차단 시간이 5초 이하인 어떤 경우에 이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지만 차단하는데 5초 이내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보호도체 굵기. 자, 보호도체의 굵기를요, 보통 S라고 표현하면, 우리 항상 어떻게 했어요? K에다가 루트 I의 제곱 T에서 스퀘어로 했어요. 요거 1회 시험 볼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S는 보호도체 단면적이고요. 스퀘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I는요, 보호장치를 통해서 흐르는 예상되는 고장전류의 그 값이에요. 뭐 시료값이라고 하는데 시료값 안에도 다 알죠? 근데 시료값. 그 다음에 T는 자동 차단을 위한 보호장치의 동작 시간이에요. 요새 이제 6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K는 그죠? 뭐예요? 재질이나 온도에 따른 계수예요. 만약에 계산 문제가 주어진다면 이거 다 주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죠? 계산 문제가 주어진다면 다 주어져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보호도체로 사용할 수 있는 걸 세 가지를 적어놨어요. 보호도체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프로텍티브 컨덕터예요. 도체란 말이죠. 보호도체. 옛날에 뭐라 했어요? 보호선이라고 했다. 보호선. 그러니까 선에 대한 건데 왜 선이라고 안 하냐? 선 전체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도체만 쓰는 거니까요. 다심 케이블의 어떤 도체. 다심 케이블의 도체. 그죠? 그 다음에 절연도체, 나도체, 그렇죠? 절연도체, 나도체, 그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금속 케이블의 외장이나 그죠? 우리가 그 케이블의 외장, 그 다음에 동심도체, 그 다음에 금속관도 다 돼요. 근데 요거는 네 종류는 뭐가 돼야 되냐면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뭐가 돼야 되냐면 전기적인 열화에 대해서 보호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도전성이 만족이 돼야 돼요. 도전성이 만족이 되지 않으면 보호도체에서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요 내용들 그죠? 반드시 보호도체. 제가 말씀드렸어요. 접지도체, 보호도체만 해도 이 챕터는 그냥 다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4번이에요. 보호도체하고 개통도체를 겸용하는 겸용도체는 어디만 쓸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고정된 전기설비에만 쓰지 이동용 전기설비에는 쓰지 않습니다. 겸용도체는. 그런데 단면적은 얼마로 했느냐? 단면적은 어떻게 했어요? 구리는 10스퀘어, 알루미늄은 16스퀘어 이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중성선과 보호도체, 겸용도체, PEN 도체는 그렇죠? 전기설비에 어디다 쓰면 안 돼요? 부하 측에다가는 시설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겸용으로 하다 잘못된 문제가 생기니까 부하 쪽에서는. 그 다음에 폭발성 분위기 장소는 보호도체를 뭐로 해야 된다? 그랬더니 뭐야? 폭발성 분위기의 장소는 보호도체를 방폭형으로 한다. 이렇게 써가지고 다 틀릴 거란 말이에요. 전용으로 한다. 얘들의 전용. 그래서 규정에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그죠? 알고 계시는 게 좋다. 말씀드렸습니다. 15번이에요. 주 접지단자 그죠? 접지단자에 연결되는 애들이
결국은 이 접지 단자에 다 연결이 되고 얘가 뭐예요? 접지 도체를 통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접지 그게 접속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바로 뭐예요? 주 접지 단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 기기나 이런 거에 도전성 노출 부분은 전부 다 이렇게 와서 뭐예요? 뭐 보호 도체나 이런 건 다 들어올 테니까, 예? 그 다음에 주 등전이 본딩 도체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일단 등전이를 만들기 위한 본딩 도체들하고 여기다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 써도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접지 도체, 그 다음에 보호 도체 다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관련 있는 거 적으시면 돼요. 요 세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16번째예요. 그죠? 주 접지 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아까 접지 단자에 뭐예요? 보호를 위한 등전이 본딩 도체는 그죠? 괜찮다고 그랬는데 얘들은 단면적이 어떠냐면 개통 내에 있는 가장 큰 설비 내에 있는 보호 도체의 단면적 2분의 1 이상을 가져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얼마냐 이거예요? 뭐가요? 등전이 본딩 도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험 문제 뭐뭐 했어? 자, 주목! 접지 도체 했고 그 다음 뭐야? 보호 도체 했고 그 다음 뭐야? 등전이 본딩 도체 한 거야. 등전이 본딩 도체는 얼마야? 구리는 6스퀘어, 알루미늄은 16스퀘어, 철은 50스퀘어입니다. 됐습니까? 요거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16문항으로 오늘 준비를 해놨습니다.